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 오늘 수업 주제는 혁신입니다. 지난 시간에 변화에 대한 수업에서 잠시 언급하였지만 변화와 수업은 함수관계를 쓰면 혁신은 가로 열고 변화 플러스 가치 가로 닫고 마이너스 저항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할 때 혁신은 그냥 변화와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학습하는 동안에는 처음에는 변화와 혁신이 구분되어 사용되다가 나중에는 의미 구분 없이 사용이 됩니다. 실제 비즈니스 업무에서도 통상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학문적으로는 구분이 필요하나 실무적으로는 구분의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업의 목차를 보면 조금 복잡한데 다른 시간처럼 수업 전에 먼저 에피소드를 하나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 혁신의 의미라는 대주제 아래 총 7개의 주제를 학습하겠습니다. 그 주제는 변화의 의미, 변화의 의미에서는 창조적인 혁신, 근본적 혁신, 파괴적 혁신을 공부합니다. 두 번째, 혁신의 원천. 세 번째, 혁신의 실패. 혁신의 실패에서는 원인과 대처 방안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번째, 혁신 실패의 원인. 여기서는 사례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혁신과 실패의 활용. 여섯 번째, 혁신의 실패에 대한 정부 정책 1, 2, 3. 일곱 번째, 실패를 자산으로 활용하는 사례 1, 2, 3, 4.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의 정리와 과제물 제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에피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에피소드는 공감에 대한 것입니다. 에피소드 제목은 수통 하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전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보급이 끊기고 적의 공세는 더욱 치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식량도 바닥을 보였고 물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전투를 앞에 둔 날 소대장은 소대원 전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상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수통을 꺼냈습니다. 모두들 심한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물은 작은 수통에 하나뿐이었습니다. 모두들 나누어 마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소대장부터 수통 꼭지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소대원들이 보는 가운데 소대장은 꿀꺽꿀꺽 소리를 내면서 개걸스럽게 물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남은 병사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마른 침만 삼키고 보고만 있었습니다. 시원하게 물을 들이킨 소대장은 다음 병사에게 수통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수통을 받아든 다음 병사는 이상한 눈빛으로 소대장을 한번 바라보고서는 역시 소대장처럼 개걸스럽게 물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마시던 병사의 눈에 작은 이슬이 맺혀졌습니다. 시원스레 물을 마신 병사는 다음 병사에게 수통을 넘겨주었습니다. 수통을 받아든 다음 병사는 역시 촉촉한 눈빛으로 소대장과 앞의 병사를 바라보고는 그들처럼 열심히 물을 마셨습니다. 그 다음 병사도, 그 다음 병사도 이렇게 수통은 전 소대원들의 손을 거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수통 속 물의 양은 처음과 같이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이라곤 전 소대원들의 눈가가 조금씩 젖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도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감동적이면 모두들 한마음으로 전투에 임하여 비장한 각오로 싸울 용기가 가슴 밑바닥에서 솟아오르지 않나요? 공감은 상대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할 수 있는 공감 반응은 아무 말 없이 친구 손을 잡거나 가볍게 아는 채로 등을 토닥여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친구가 나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면은 왜 안 힘들겠니 하면서 감정을 읽어주면 좋습니다. 공감이 인지적인 측면과 함께 감정을 느끼는 것이라면 동정은 이와 달리
감정에 압도당하는 경험을 말합니다. 동정은 상대방의 감정을 동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공감은 영어로 empathy라고 하며 이는 감정이입, 즉 상대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상대의 마음을 읽고 느끼는 것입니다. 공감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첫째, 공감은 소외를 해소합니다. 수동의 에피소드를 되돌리면 그 안에 있는 소대원들은 이미 모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본드를 붙인 것처럼 모두 하나가 되어 있죠. 둘째, 공감은 그것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가 가치롭다는 느낌을 가지도록 합니다. 소대장이 실제 물을 마시지 않고 흉내만 내고 다른 사람들과 그와 같이 행동했지만 그 행동이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한 행동인지 다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그 행동을 따라한 것입니다. 셋째, 더 이상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게 됨으로써 자기 수용의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됩니다. 소대원들은 하나의 동일한 행동으로 일체감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 이상 평가나 판단 없이 자기 자신을 그 속에 수용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랑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넷째, 공감을 받음으로 개인은 개성과 정체감을 갖게 됩니다. 소대장은 자신의 행동으로 공감을 불어일으켜 리더로서 그의 위치를 만들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다섯째, 공감은 자기 스스로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를 드러내주는데 자기에 관한 새로운 측면들을 지각하게 되는 것은 자기 개념 변화의 첫 단계가 됩니다. 소대원 모두는 가짜로 물을 마시면서 일체가 된 자신을 느끼며 자랑스러움, 용기, 일체적 느낌의 자각 등 자기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리더십과 공감은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나에게 너무 앞이 콱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숨통이 터지고 어려움이 반감됩니다. 즉, 옆에서 누군가가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해 준다면 막막함과 고통은 공감을 받은 즉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일을 쉽게 만들어주죠. 나에게 너무나 기쁜 일이 있는데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면 기쁨도 반으로 줄어듭니다. 만일 옆에서 누군가 함께 기뻐해 준다면 정말 기쁨은 더욱 커져서 두 배로 더 행복해집니다. 공감과 나눔은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이웃들이 너무 좋다고 하는데 이것이 공감의 효과입니다.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은 조직에 일체감을 주므로 리더가 지도력을 행사하기 수월합니다. 지도력에 장애가 있을 때 공감을 주는 활동을 하면 리더십이 훨씬 쉬워집니다. 공감을 만드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한번 구글링을 해보았는데 재밌는 게 있군요. 공감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공감을 통해서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대가 하는 일을 함께하는 방법도 좋을 듯합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안아준다, 뽀뽀한다, 아기와 놀아준다, 요리한다, 청소한다, 처가에 잘 간다, 같이 쇼핑을 한다, 빨래를 한다, 함께 여행을 한다. 이 외에도 500여 개가 더 있다고 합니다.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먹인다, 둘째 재운다, 셋째 가만히 둔다. 이상 끝. 그런데 재미있는 건 아내의 공감을 사는 방법은 500가지가 넘는데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공감 방법은 3가지라네요. 다음은 혁신의 종류를 분류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혁신에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창조적 혁신, 근본적 혁신, 파괴적 혁신 3가지입니다. 먼저 창조적 혁신을 살펴볼까요? 창조적 혁신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슌피터가 있습니다. 그는 효과적인 프로세스와 제품으로 시장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조적 혁신은 경제학자 조셉 슌페터가 경제 발전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개념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서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서 변혁을 일으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는 자본주의 역동성을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창조적 파괴를 꼽았는데 특히 경제 발전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기업가의 창조적 파괴 행위를 중요시했습니다. 1912년에 발표한 그의 저서 경제발전론에 따르면 이유는 혁신적인 기업가의 창조적 파괴 혁신 행위를 성공적으로 이끈 기업가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이며 그것을 다른 기업이 모방하면서 이유는 소멸되고 새로운 혁신적 기업가의 출현으로 다시 사회적 이윤이 생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근본적 혁신입니다. IBM, GM, GE 등 미국의 유명 대기업들이 80년대 일본 기업들에게 자국 시장을 내어주는 참담한 패배를 맛본 후에 레디컬 이노베이션의 경영 전략으로 90년대 최대 효황을 구간 생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본적 혁신이란 대기업들은 당장 수익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5년이나 10년 뒤를 내다보고 투자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 혁신에 의하면 대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혁신 역량의 강화입니다. 신기술로 경제가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데도 대기업들은 기존 자산과 인프라와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속박되어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낳는 지속적인 혁신의 흐름을 만들어내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근본적 혁신이란 완전히 새로운 성능을 만들어내거나 기존 성능을 5배 이상 개선하거나 또는 30% 이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혁신을 말합니다. 또한 근본적 혁신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본적 혁신의 성공 전략으로 7가지를 손꼽는데 그것은 첫째, 근본적 혁신 아이디어 포착 능력과 체계를 구축할 것. 둘째, 혁신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역량과 기법을 발전시킬 것. 셋째, 새로운 시장 조사 기법을 사용한 시장 조사를 추진할 것. 넷째, 비즈니스 모델을 미리 구축할 것. 다섯째, 자원획득 역량을 구축할 것. 여섯째, 상용화 팀을 별도로 구성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리더십을 확보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 혁신을 위해서 리더십 확보도 중요한 전략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다음은 파괴적 혁신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파괴적 혁신은 미국의 경영학자인 클레이턴 크리스텐스 교수가 창시한 용어로 단순하고 저렴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시장의 밑바닥을 공략한 후 빠르게 시장 전체를 장악하는 방법의 혁신을 말합니다. 크리스텐슨 교수는 1997년 발표한 저서 혁신 기업의 딜레마 라는 저서를 통해서 이 개념을 처음 소개했습니다. 왜 위대한 기업들조차 실패하는가? 이 질문을 물건으로 진 미국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 교수 클레이튼 크리스텐스는 파괴적 혁신이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선두기업 자리에 오르게 해준 경영 관행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그들의 시장을 빼앗아갈 진보된 신기술, 즉 파괴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게 크리스텐슨이 내놓은 답입니다. 크리스텐슨은 세 가지 혁신 조화를 이루어야 경제가 균형을 이룬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는 기존 제품의 품질을 업그레이드하는 존속적 혁신이고, 둘째는 과거 도요타처럼 생산 인건비 등을 절감하는 효율적 혁신이며, 마지막 셋째는 파괴적 혁신입니다. 과거 소니의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주류이던 진공관 라디오를 대체한 파괴적 혁신입니다. 이러한 파괴적 혁신이 성장을 장려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창조적 혁신, 근본적 혁신, 파괴적 혁신 이 세 가지 개념을 살펴봤는데 기술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창조적 혁신과 파괴적 혁신은 유사한 개념임을 알 수 있고 근본적 혁신은 경영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두 개념, 즉 창조적 혁신과 파괴적 혁신과 구별되는데 결국 혁신을 통한 변신과 발전으로 기관이나 조직이 생존해 나간다는 데 혁신은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혁신의 원천에 대해 살펴봅니다. 혁신의 원천은 혁신을 가져오는 원인 또는 근원이 무엇인가라는 개념인데, 혁신의 원천에는 집중적 노력, 우연한 발견, 제조업체 혁신, 연구개발비, 최종 사용자 혁신, 필요성, 기술자, 재정 지원, 만족되지 않은 시장의 요구, 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 등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원천은 국가의 혁신 순위 평가에 사용되는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혁신을 가져오는 데 중요합니다. 많은 돈을 투자하는 데 유리하니까요. 최종 사용자 혁신이란 고객의 필요를 찾아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혁신을 말합니다. 공급자 위주 혁신은 필요가 없지요. 소비자를 위한 혁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앞선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조셉 엔젤버그는 혁신의 원천으로서 필요성, 기술자, 재정 지원을 언급했고, 만족되지 않은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제품이나 전략이 있다면 이것도 당연히 혁신의 원천이 되는데, 이것은 체인 연결 모델이라는 이론에서 하는 말입니다. 에디슨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이 혁신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다음 주제는 혁신의 실패 원인과 대처 방안입니다. 혁신의 실패 원인으로 세 가지가 지적됩니다. 첫째, 뛰어난 기술에만 치우친 혁신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 말은 문화나 패션 같은 인문학적 요소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10대 제품 혁신 제품 중 하나인 세그웨이, 즉 1인용 운송수단이죠. 세그웨이의 사례인데요. 세그웨이는 기술적으로는 우수했지만 출시된 지 18개월 동안 6,000대 판매에 그쳐서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00만 원이 넘는 고가이지만 일회 충전에 39km 밖에 갈 수 없었고, 정장 입고 출퇴근하는 세러리맨에게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팔면 고객들이 알아서 살 것이라는 오류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화나 패션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지향적인 마인드가 만들어낸 오류이죠. 혁신의 실패 두 번째 원인으로는 사용자 행동, 습관 등을 간과한 혁신은 실패한다는 점입니다. 혁신적인 신제품은 사용자의 변화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나 인간은 변화에 저항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항상성을 지향하며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 업체 웹배는 온라인 쇼핑을 위해서 8억 달러를 투자했으나 실적이 좋지 않아 파산했습니다. 소비자는 물건을 구경하고 만져보면서 이야기를 들어가며 쇼핑을 즐기기를 선호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온라인 쇼핑은 초기에는 오프라인과 병행해서 시작했어야 하나 온라인에만 집중해서 투자해서 실패한 것입니다. 이것은 온라인 쇼핑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의 저항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혁신의 실패 세 번째 원인으로 수용 범위를 넘어선 가격 책정입니다. 출시된 제품이 시장에서 수용되기 위해서는 가격이 소비자가 느끼기에 너무 크지 않아야 합니다. 초기 애플의 컴퓨터는 1,000달러에 육박하는 비싼 가격으로 인해서 매출이 2만 대에 그쳤습니다. 아무리 혁신적인 제품이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실적을 낼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첫째, 뛰어난 기술에만 치우친 혁신은 실패하기 쉬우므로 최신 기술에는 반드시 문화나 패션 같은 인문학적 요소를 병행해서 제품의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혁신의 실패 두 번째 원인으로 사용자 행동, 습관 등을 간과한 혁신은 실패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사용자의 행동과 습관을 점차로 바꿔나가면서 혁신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혁신의 실패 세 번째 원인으로 수용 범위를 넘어선 가격 책정인데, 가격은 소비자가 수용 가능한 적정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혁신의 실패 원인은 50% 이상이 조직 내부에 있다는 사례입니다. 이 말은 조직의 리더가 명심해야 할 규정한 연구 결과입니다. 변화관리 대가 존 코터 하버드대 교수는 혁신에 실패하는 요인의 50% 이상이 조직 내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괴적 혁신의 전도사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도 혁신에는 늘 이에 반발하는 내부 조직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뱅앤 올롭슨 덴마크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오디오 명가입니다. 9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회사가 생산하는 오디오는 고가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스피커만 하더라도 가격이 4, 5천만 원에 달했는데 이렇게 잘 나가던 뱅 앤 올룹슨도 한때 위기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고급 오디오 수요가 급감하면서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스마트폰 확산과 함께 음악 소비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급기야 회사 매출이 기존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다급해진 뱅앤 올룹슨 경영진은 다양한 혁신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우선 2012년 혁신적인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는 별도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베어플레이라는 서브 브랜드를 새로 내놓고 이 조직이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경영도 본사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했습니다. 헨리 크라우스 앤 뱅 올룹슨 최고 경영자는 종전에 만들지 않던 제품을 출시해야 했기 때문에 백지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베어플레이는 일종의 인큐베이터이고 성공하려면 베어플레이 조직의 자율성이 필요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혁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베어플레이는 젊은 층이 선호하는 제품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용 블루투스, 이어폰, 헤드폰, 소형 스피커 등을 선보였고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베어플레이는 설립 이후 연평균 60%를 웃도는 성장세를 기록하며 뱅앤 올룹슨의 신성장 동력으로 떠올랐습니다. 베어플레이 매출 비중은 전체 50%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베어플레이와 같은 조직 운영 형태를 일컬어서 양손잡이 조직이라고 말합니다. 한 손은 기존 사업 중심으로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스타트업, 신생 벤처기업처럼 혁신적이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조직 운영을 뜻합니다. 뱅앤 올룹슨 경영진은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본사에서 약 350km 떨어진 먼 곳에 자리하도록 했습니다. 베어플레이를 기존 조직 내에 설치했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의 규모는 효율성에 비례하지만 혁신에는 반비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혁신과 실패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패 없는 혁신 없다. 혁신과 실패는 쌍둥이라는 말이죠. 실패 없는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기업 혁신의 역사는 실패에 대한 도전의 역사이며 실패의 경험이 자산으로 기업 내 공유되고 확산될 때에만 성공의 경험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진보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이를 교훈으로 삼으면 성공적인 연구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실패에 대한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공유한다면 후속 연구자들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17년 융합연구정책센터에 의하면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은 21세기 초부터 과거 연구 실패 사례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이를 공개하면서 활용을 장려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혁신을 기반으로 한 실패학을 적극 활용해서 실패 재발 방식 및 사전 실패 위험 크기 예측 등을 통해 불가피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탐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역시 일부 국가연구개발에서 성실 실패를 용인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확산하고 있으나 불이익 면제, 제도적 기회 제공 등으로 한정해서 체계적으로 실패 사례를 연구하거나 새로운 혁신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다음은 혁신의 실패에 대한 정부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2007년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경쟁력 강화법에서 과학기술의 높은 실패 위험을 수반하는 혁신연구의 장려가 국가의 책임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 NSF 등이 추진하는 고위험 혁신을 위한 연구의 핵심은 무한시장 경쟁 시대에서 실패 위험을 동반하더라도 국가와 기업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라며 실패 관리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미국 실리콘밸리가 실패밸리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실패 경험에 대한 자산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게임 개발자 카산드라 필립스는 2008년부터 벤처 창업자의 실패담 공유를 주제로 매년 회의를 여는 페일콘 행사를 주재하였습니다.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실패에 대한 공유가 일상화되고 있고
심지어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사이에서는 실패가 명예훈장으로 인식되는 등 실패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혁신의 실패에 대한 정부 정책 두 번째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실패 지식 관리 및 활용을 위해 문부과학성 실패 지식 활용 연구회를 설립하고 DB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실패의 데이터베이스와 실패 학문의 체계화, 실패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을 통해서 2005년 실패 지식 활용 연구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실패 지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10억 원을 지원해서 2005년 3월부터 실패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누리집에 올려서 무료로 사례를 공개 중입니다.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의 연구 실패 데이터는 개인이 기인한 원인, 조직이 기인한 원인, 개인 또는 조직 어느 쪽으로도 책임을 볼 수 없는 원인,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는 원인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실패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참조하면 이 네 가지 분류에 해당되는 실패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는 원인은 미지의 것으로 이상현상 발생이나 미지현상 발생 등을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네 가지 분류법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의 기인한 원인, 이것은 조사 검토 부족, 오판, 잘못된 판단, 순서 미준수, 부주의, 무지 이러한 것들이 주로 원인이 되겠습니다. 조직의 기인한 원인은 기획 불량, 가치관 불량, 조직 운영 등의 불량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개인 조직 어느 쪽으로 책임으로도 볼 수 없는 원인은 환경 변화의 대응 불량, 사용 환경 변화, 경제 환경 변화 등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도 책임 없는 원인, 이것은 미지 요인으로 이상현상 등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혁신 실패에 대한 정부 정책 세 번째 사례로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R&D 과제 성공률은 평균 95%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연구가 정말로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이 아니라 연구 목표를 낮게 설정하고 원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형태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R&D 성공률을 보면 2010년 지경부 97%, 2011년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98.1%, 2015년 미래부 원천기술개발과제 96%등 매년 평균 95% 이상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미국의 대표적 정부 지원 연구 개발혁신 프로그램 변혁적 연구 성공률은 10% 미만으로 실패하더라도 성공보다는 혁신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대부분 부처는 여전히 연구개발사업 실패 시 1년에서 3년 참여 제한, 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가 있어서 불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연구가 성공으로 처리되고 실패를 회피하는 분위기는 여전히 관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실패를 성공의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알레시의 실패 박물관의 사례입니다. 이탈리아 알레시라는 회사의 CEO 알베르토 알레시는 모든 디자인에는 실패가 있으며 그 경계를 알기가 어렵다. 하지만 실패를 많이 하게 되면 희미했던 경계선이 조금 더 뚜렷하게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 주위의 사람에게 1년에 한 개 내지 두 개 실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이야기합니다. 대실패 없이 2, 3년 간다면 우리는 디자인계에서 선두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알레시사는 1921년 설립된 대표적인 주방 및 생활용품 봄베 시리즈로 불리는 새소리라는 주전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탈리아 최고의 디자인상 황금 콤파스,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드닷, IF 어워드,
등을 꾸준히 수상하고 있으며 새소리가 나는 주전자, 거미 모양의 과집 자르는 기계 등 대표 상품을 바탕으로 해서 60여 개 국가에서 연간 2천억 원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례로 미국 구글의 실패를 권장하는 조직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회장인 에릭 슈미트 알파벳은 어떤 분야의 리더라면 투자금을 날릴 각오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공 확률이 100%인 프로젝트는 혁신은 0%일 것이라고 실패를 용인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1998년에 설립된 구글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그러한 사례로 구글 경영자들은 세계적인 명문대 출신 인재들을 대상으로 풀 수 없는 과제를 제시해서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실패를 받아들이는 일종의 실패훈련 프로그램으로 상시 실패훈련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구글은 구글 지도, 지메일 등 기존 성공에 안주하기보다는 구글 카탈로그, 웹리뷰 등 많은 실패 사례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재도약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기 자료는 구글의 실패 사례에 대한 목록입니다. 구글 X, 구글 카탈로그, 웹 엑셀러레이터, 구글 비디오 플레이어, 구글 앤서스, 구글 웨이브, 위키 검색, 구글 음성 광고 등입니다. 각 목록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은 화면 우측의 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자산으로 사용하는 세 번째 사례는 한국의 삼성 C랩이라고 불리는 사내벤처 공모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례의 특징은 대표를 제외하고 참여한 자는 직급이 모두 같고 완벽한 자율권 보장은 물론 회사 분할에 실패를 하거나 추후 사업이 실패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즉 추진 과정의 실패 용인과 파격적 보상이 병행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회사 분할은 연구원이 자신이 참여한 연구에서 얻은 결과로 창업하는 경우를 말하며 보유 기술을 사용하는 로열티 면제 등 각종 추가적인 지원을 추진했는데 특히 회사를 분할한 직원이 향후 사업이 어려울 때 경력직으로 재입사를 보장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총 180개 과제에 750명이 연구해서 결과적으로 스타트업 되었던 회사 분할은 25개, 좋은 아이디어 사내 활용은 63개, 각각 성공률이 64%, 실패율 36%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2017년 8월 기준한 자료입니다. 이재일 삼성전자 창의개발센터 상무는 2017년 8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목표는 실패율 90%라며 성공률을 지나치게 높게 잡아 단순 목표만을 추구하는 안일한 C랩을 원하지 않는다 라며 실패 두려움을 극복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C랩의 창업 성공 사례를 보면 에임트, 쿨잼 컴퍼니, 망고슬래버와 같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산업건축용 진공 단열팬을 설계 생산에 관여하는 에임트는 독일 V사로부터 360만 달러, 약 4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대구 테크노폴리스 공장 건립 계획을 마련하였고 허밍으로 작곡하는 앱인 쿨잼 컴퍼니는 세계 3대 음악 박람회 미덤랩 2017에서 우승을 하였으며 점착식 소형 메모 프린터인 망고슬래버는 2018년 1월 미국 라스베가스 세계 최대 가전제품 박람회 CES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삼성전자 C랩의 대표 성과를 보면 C랩의 가장 대표적인 과제는 시각보조 애플리케이션 릴루미노 1에서 6급 시각장애인이 기어 VR 작용으로 기존의 왜곡 또는 뿌였던 사물을 또렷하게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일부 시야가 결손된 암점과 시야가 줄어든 터널 시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미지 재배치 등으로 시각을 보조하게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미국 디트로이트 브로건 앤드 파트너스의 이달의 실수상과 독일 BMW 창의적 실패상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달의 실수상은 1984년에 설립된 광고 마케팅 기업인 브로건 앤드 파트너스는 여직원 중심의 독특한 운영 방식뿐 아니라 매달 수여하는 이달의 실수상으로 미 전역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달의 실수상의 목적은 실수를 사내에 알려 널리 그런 실수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있으며 후보에 오른 여러 실수 가운데서 투표를 거쳐서 최종 우승자를 선정하며 우승자에게는 $50의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한편 BMW는 직원들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매달 창의적 실패상을 시상하였습니다. BMW는 기계의 정밀성을 중요시하는 무결점 문화로 인해 창의적 발상을 기반으로 한 과감한 혁신 추진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983년 레겐스부르크 공장 건설을 계기로 두 가지 행동 규범을 제시하게 됩니다. 첫째, 누구나 실수해도 좋다. 다만 회사에 터무니없는 손상을 입히지 말자. 둘째, 미리 계산된 위험은 허용하자. 이 두 가지 행동 규범으로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게 됩니다. 90년대 초에는 매달 이달의 창의적 실패상을 시상하면서 창의적 도전에 나섰다가 실패한 사원의 영웅적 경험담을 전 직원이 공유하도록 하여 회사의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하는 혁신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 고어텍스로 유명한 미국의 고어, 핀란드 게임 회사 슈퍼셀 등의 실패 축하 파티, 혼다의 올해의 실패왕, 100만엔 지급 등을 통해 기업 차원의 실패 용인 문화 정책에 노력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7차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공감에 대한 에피소드를 살펴보면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은 조직에 일체감을 주므로 리더가 지도력을 행하기 수월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혁신에는 여러 정의가 있고 그중 창조적 혁신, 근본적 혁신, 파괴적 혁신으로 구분해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혁신의 원천으로 집중력 노력을 비롯한 8가지 원천이 있음을 학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혁신의 실패 원인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뛰어난 기술에만 치우친 혁신, 사용자 행동 습관 등을 간과한 혁신, 수용 범위를 넘어선 가격 등 3가지가 실패 원인이라는 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검토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혁신의 실패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정부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뒤이어서 실패를 자산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구글, 삼성, BMW 등의 기업 사례를 통해서 실패를 자산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혁신의 확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교재 106쪽에서 124쪽을 읽어보십시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